자, 400페이지 안전진단이 나오는데 우리 요약서 잠깐 보고 안전진단 설명드리죠. 요약서는 26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비법에서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할 때 안전진단을 하죠. 재건축 사업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합니다.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첫 번째,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동의 요건은 얼마였죠? 10분의 1 이상.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가 정비사업을 할지 말지, 재건축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했죠. 그리고 안전진단은 요청할 때,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때문에 입안권자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무조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30일 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을 때 N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합니다. 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세 가지가 있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사적기관이고 나머지 한국자 붙는 것들은 공적기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죠. 자, 안전진단을 할 때는 기준은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되고,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은 입안권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였습니다. 이렇게 비용은 뭐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두 군데다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에게 보내줍니다. 이걸 받은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입안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내지는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시 도지사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 시도지사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 거죠. 그럴 때는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적정성 검토는 누구만 하죠? 공적기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공적기관에만. 그 다음에 국장 역시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국장은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합니다. 해서 시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했던지 아니면 국장의 요청에 의해서 적정성 검토를 한 결과 정비계획 입안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안권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에서의 안전진단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보면 264페이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해서 첫 번째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두 번째,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요청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요청에 의한 경우인데 요청할 때는 동의 요건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요청을 합니다.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3번.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다만 다음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건물이 붕괴되어 있을 때. 두 번째는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을 충족하고 나와있는 잔여 건축물.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지 안에 뭐 101동부터 110동까지 10개 동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면 이 단지 전체를 노후불량 건축물로 봅니다. 하니까 101동부터 107동까지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8, 109, 110동은 이거 안전진단 해볼 필요도 없이 이 단지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고 남아있는 잔여 건축물 이런 것들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죠. 그 다음에 4번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여기 나와있는 거.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정비구역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요 위에 있는 건물들은 안전진단 해볼 것도 없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바로 정비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법률에 따라서 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나 E등급, 뭐 시설물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죠. 시설 및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받은 안전등급이 D등급이거나 E등급인 경우 이럴 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도 시험에 뭐 자주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의뢰에 보시면은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그러니까 요청을 받은 안전 입안권자는 무조건 요청받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아니죠.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해서 세 가지 기관이 나오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이렇게 세 가지 기관에다가 중에 하나에다가 안전진단 실시를 결정했을 때 안전진단을 의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로 요구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두 군데다 보내주죠. 요청한 자랑 입안권자한테. 이렇게.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안전진단의 결정 보시면은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지금 제목에는 안전진단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안 여부의 결정이라고 바꾸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결과를 받아보면은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지역 여건,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안전진단 대상, 기준, 뭐 실시기간, 지정 절차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래서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두 가지 공적기관이죠. 적정성 검토는 항상 공적기관만. 적정 검토는 공적기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장도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에게 입안권자가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결과 보고서를 시도지사한테 보내줍니다. 근데 국장도 나도 좀 볼래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좀.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적정 검토를 하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닌 게 중요한 겁니다. 국장은 자기가 직접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거. 근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 이렇게. 요게 안전진단. 그래서 뭐 안전진단 제외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뭐 적정성 검토는 공적 기관만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틀린 거 보죠. 위반권자는 402페이지 1번 문제. 위반권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맞죠? 이렇게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 다음에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죠.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3번.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위반권자가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4번.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적 기관, 그러니까 한국자 들어가는 거 맞죠? 안전진단의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위반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장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여기. 위반권자는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 이 말이 재건축 사업의 실시 여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면은 바로 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그래서 위반권자가 재건축 사업의 실시 여부,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나면 누구한테 결과 보고서를 보내주죠? 시도지사한테. 국장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옳은 것. 재개발 사업의 경우 2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은 하나 줍니다. 하나. 그 다음에 국장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살펴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이지 재건축 사업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재건축 사업은 민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자기들이 파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는 걸 싫어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걸 인수를 해야 되는 거는 재개발 사업이지 재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장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하여 공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임대주택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는데 또 해설을 한번 보죠. 국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해야 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세입자 또는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 대상자 외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일반 분양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한테 주고 남은 거는 일반 분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주거조정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면적에 상관없이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아직 안 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줄 때는 원칙은 하나 주죠. 근데 예외적으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만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토지를 공유했을 때. 이거는 잠깐만. 2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78페이지 요약서. 거기 6번 보시면은 종류 등 돼 있고 거기 동그라미 6번 278페이지 6번에 원칙 몇 개 주죠? 하나 주는 게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기역에 2인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몇 개 준대가 아니라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자, 정비사업에서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3주택 이상 공급하는 거는 무슨 사업에서만 있다고 했죠? 재건축에서만. 재건축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건축 사업에서만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래서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는 첫 번째가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무슨 사업입니까? 재건축 사업. 다만 투기가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원칙대로 하나만.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입니다. 아까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는 입체한지에서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랑 똑같죠. 입체한지에서도 주택을 주는 경우가 주택을 줄 때 원칙은 하나 주는데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가진 것만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택법이 아니라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진 것만큼 주는 경우는 사유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사업만? 재건축 사업만. 그래서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가진 것만큼 줍니다. 다만 투기가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일 때.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종전주택의 권리가액이라든지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준다라고 했죠. 한 개 주고 한 개 더 준다. 이게 1+1. 1+1. 한 개 주고 한 개 더 주는 거. 근데 한 개 더 주는 거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얼마 동안 못 팔죠?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주택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주택까지. 그래서 요거는 3주택 주니까 또 무슨 사업일까요? 재건축 사업. 그래서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 과밀역 재건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은 소유한 주택의 수의 범위 안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투기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요거는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얼마 이하일 때,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 보면은 문제를 막 수정을 해놔가지고 403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관리처분계획상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에서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않는 경우 2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이라든지 권리가액의 범위 안에서 엄청 비싼 아파트는 60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경우에도 가격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60제곱미터 이하인데도 엄청 비싼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가격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1+1.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면적의 제한이 없이 그냥 종전 권리가액이라든지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 안에서 한 개 주고 한 개 더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 개 더 주는 거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얼마 동안 못 팔죠?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그래서 그냥 기준 면적은 없습니다. 종전 권리가액이라든지 면적의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가 넘어야 2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거, 조합이 나오는데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 요거는 정관의 내용을 수업을 안 했으니까 외워서 푸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죠. 대의원의 수, 대의원의 선임 방법, 대의원의 법적 의결 정족수의 완화, 그 다음에 청산금의 분할 징수 여부 결정, 그 다음에 조합 상근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요거는 뭐 3번이 정답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합 내용은, 정관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장 군수 등이 주공 등을 사업 시행자로,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원칙은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되죠. 조합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조합은 당연히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 군수 등이 주공 등 공공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은 필요가 없어지죠. 해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아까 정비구역이 해제됐을 때도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은 취소된 것으로 봤죠. 2년, 3년, 5년 안에 안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은 이제 사업 안 할 거니까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래는 조합이 사업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자기가 직접 한다든지 내지는 주공 등을 시행자로 지정한 겁니다. 천, 병, 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이런 사유로 조합이 해야 되는 사업을 예외적으로 공공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합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정고시한 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조합의 명칭에는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비법에서는. 이 조합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안 나오고 조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요거 풀고 조합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4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해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감사가.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경우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어디에서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것들 제끼다 보면 1번이 정답입니다. 정관의 내용 이거는 외우면 안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들을 제끼다 보면은 1번이 정답이었는데 4번, 5번 지문은 뭐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 3번, 4번, 5번 지문은 좀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2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래 조합이 해야 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버렸으니까 조합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날에 그 고시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할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이 계속 나와서 조합을 좀 봐야겠는데 267페이지 보실까요? 왜 왔어?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조합을 만드는 시기는 여기 구역 지정하고 나서 조합을 만듭니다. 이렇게 개발법에서는 몇 명이 모였죠? 7명.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했죠. 정비법에서는 5인 이상이 모여서 뭐 하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죠. 추진위원회를.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습니다. 과반 동의.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습니까? 승인받습니까? 승인을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하고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합 설립을 위한 각종 준비 업무를 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게 되죠. 근데 이 준비 업무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동의를. 이때 동의 요건이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좀 달랐죠. 재건축은 그리고 단지 안에서의 동의 요건과 단지 밖에서의 동의 요건이 좀 다릅니다. 자, 재개발의 경우에는 소유자, 앞에 게 소유자였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개발법에서 조합 설립할 때 동의 요건은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거기서는 면적이 앞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항상 소유자가 앞에 해서 요거 재개 얼마였죠? 4, 3, 2, 1 이렇게 재개 4, 3, 2, 1. 그 다음에 안에서 할 때는 갑자기 꼬장을 펴야 되죠? 안 가? 안에서는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랑 4, 3, 4, 3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그 다음에 바뀔 때는 왜 4, 3, 3, 2 4분의 3,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나서 이제 뭐 하죠?
인가 신청하죠. 인가 누가 해줍니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 받으면 조합이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되죠. 법인이니까. 등기한 때 비로소 사람이 되죠. 총회가 있는데 총회의 구성원은 조합원들이 총회의 구성원이 되죠.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그래서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은 아까 했죠.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다만 재건축 사업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니까 누구만? 동의한 자만. 그래서 나머지는 재개발 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회를 두죠.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는데 정비법에서는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나면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이 실행에 옮기는 거죠. 이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하고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가 있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일단 네 가지 나오는 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받기로 한 날로부터 얼마?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에 가고 싶습니까 지금?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그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인자.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요거 5년 아닙니다. 10년. 10년. 그리고 이러한 임원이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했을 때는 언제 자격을 상실하죠? 당연퇴임. 당연퇴임. 개발법은 다음날, 정비법은 당연퇴임. 개발법은 받침이 없으니까 다음날, 정비법은 받침이 있으니까 당연퇴임. 이렇게. 개발법은 7인, 정비법은 5명, 뭐 이렇게라도 좀 외우십시오. 이렇게라도. 이렇게. 개발법만 아주 특이하게 다음날이라고 했고, 보통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개발법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당연퇴임. 그 다음에 자격 요건도 있는데, 그건 작년에 생긴 거니까 아직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은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 이런 것들. 해서 여기까지 써놓고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문제 409페이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431 재개 431 그 다음에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장 군수에 인가를 받는다. 혹시나 기억이 나시려나? 정관의 기재사항 중 자, 제, 구, 비, 시, 설 이라고 두 문자를 따르는데 조합원의 자격, 제명, 탈퇴, 교체,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조합원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이런 것들 갖고 올 때 요약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본서에 남아 있을 겁니다. 요새는 요약서에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근데 조합원의 자명 이게 조합원의 자격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그 다음에 교체 그 다음에 정비구역의 위치라든지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조합원의 비용부담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시공자 내지는 설계자 이런 것들. 그래서 정관의 내용 중에 자, 제, 구, 비, 시, 설
이러한 사항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본서에 보면은 아마 두 문자도 이렇게 따놨을 겁니다. 정관의 사항 중 이러한 것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는 원칙은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 받으니까 그 동의 요건 자체도 되게 높은 건데 이러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재, 구, 비, 시, 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게 문제가 막 순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넘기다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 일단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옳은 것. 재개발 사업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비법에서는 몇 명이 모이죠? 5명. 틀렸죠.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이사를 2명 이사를 둔다. 자, 조합에는 조합장 1명이랑 이사는 원칙 3명 이상으로 합니다. 이사는 원칙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는데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 조합원이 좀 많죠? 이럴 때는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기 또 임원의 수 206, 요약서 268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주에 조합부터 제가 요약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부터. 그래서 임원의 수 해서 그 박스 맨 밑에 268페이지 맨 밑에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하죠.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N은 이사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여기는 이사가 2명 이하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만들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 왜죠? 왜? 밖에서. 왜는 4332. 그리고 앞에 있는 43은 싹 다 소유자. 싹 다 소유자. 해서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면적 4분의 3이 아니라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혹시나 기억이? 요거는 어디 나왔었냐면 이거는 빠져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도 안 써놨네. 다음 주에 조합에서 조금 빠져있는 내용들이랑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총회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데 과반수가 이게 원칙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예외적으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과반수 찬성하는 거 이거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사업 시행 계획서랑 두 번째는 관리 처분 계획. 요 두 가지 변경할 때는 과반수가 찬성해야 됩니다. 과반수가. 그 다음에 3분의 2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뭐냐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은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증가하는 걸 보지 않습니다. 왠지도 설명을 드렸죠. 저를 보십시오.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마시고 표정들이 집에 좀 가자 이 표정인데. 자, 원래는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현금 청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현금 청산 해줘도 나중에 아파트 줘야 되는 사람한테 돈 주고 말았으니까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죠. 그럼 나중에 일반 분양분으로 그 사람한테 현금 청산한 금액은 충당이 되는 겁니다. 해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은 이 늘어나는 사업비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문에 6번 문제 4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 청산 금액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 요거 빼고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할 때는 여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합니다.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우리가 아까 개발법에서 정하나 게임회랑 비슷한 겁니다. 총회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거. 근데 임기 중 거리된 임원을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은 안 됩니다. 요거 제가 나눠드렸던 문제도 있습니다. 기본서에다가 표시가 되는데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거. 그러니까 이사나 감사를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는데 조합장을 보궐 선임하는 건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대의원에는 임기 중 거리된 조합장을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요게 옳은 질문입니다. 이게 또 관리처분계획 문제가 나와 있고 그래서 자, 일단 7번 요거 7번 8번은 관리처분계획이니까 일단 놔두십시오. 놔두시고 9번 문제. 옳은 것 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배운 거 하니까 확실히 대답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개선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뭐 주죠? 주택 주고 오피스텔 주는 거는? 재건축.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뭘 공고하죠? 건축물. 그래서 기획이랑 디귿이 맞죠? 기획이랑 디귿이.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보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얼마 미만일 때?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작으니까 굳이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뭘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가 경쟁 입찰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맞죠? 시장 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할 때는 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나 입주자 전체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자들은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제입찰, 제한 경제입찰, 지명 경제입찰이 있다.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4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조합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 100명 이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11번 아까 했던 거죠? 여기 자재, 구비, 시설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해서 대의원의 수의 선임 절차 이런 건 없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원의 자격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에 정비사업 예정구역이라고 그 예정을 지워버리십시오. 정비구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예정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으로 바꿔놓으십시오. 이건 예정 문제입니다. 예정 문제.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 그래서 그게 구입니다. 구. 정비구역. 그 다음에 조합원의 비용부담. 비용부담.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정비사업비. 그 다음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산금, 조합이랑, 이거는
다음에 이거 군데군데 나와 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14번 하나만 풀죠. 중앙형 개선 사업에서 군수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까 천병순 사업 시행계획 인가 면적 2분의 1 그겁니다. 그거 일단 간단한 것부터 제껴볼까요? 3번 4번 순환 정비 방식 순이죠 순. 4번은 천재지면 천병순 중에 천이랑 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랑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군수가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한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면적 3분의 1 면적 3분의 1이 있었습니까? 면적은 2분의 1밖에 없었죠? 그게 틀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고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한 때였죠. 이거는 면적 3분의 1이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5번. 이렇게. 이게 문제가 좀 지금 막 순서가 섞여 있어가지고 하기가 조금 그런데 일단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조합부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 문제는 저 앞에 안 푼 거 7번부터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정비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본서를 제가 다 이제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기본서를 통해서 좀 복습을 해주십시오. 요거는 말이 너무 요약돼 있고 빠진 내용도 많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기도 한데, 다음 주에는 제가 요약서의 조합 부분에 빠져있는 부분을 다시 또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충해가지고 같이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법도 역시 복습은 기본서로 좀 하십시오. 기본서로 해가지고 기본서에 표시된 내용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표시 안 돼 있는 내용들은 굳이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에 표시된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좀 복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은 혹시나 다음 주에는 아마 건축법 초반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암기사항이다 보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혹시나 시간 내실 때 건축법도 예습을 하면 참 좋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